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박영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한약재를 분류하고 다리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지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상인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영숙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몸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영숙의 한약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어떤 지옥을 견뎌냈는지 말입니다. 1979년 봄 영숙은 19살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작은 원룸에서 갓 태어난 아들 민수를 품에 안고 있었지요. 아이 아버지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책임질 나이가 아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말입니다.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지요. 엄마가 잘 키워줄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성동구 봉제 공장은 영숙의 인생이 된 곳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재봉틀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린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요. 어깨와 목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민수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공장으로 향하는 새벽길. 영숙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왔어.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가면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지요. 공장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넌 아들바락이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저한테 전부니까요. 영숙은 민수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주려 했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따뜻한 포옹. 아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지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적도 중간 정도는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말을 잘 들었지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래, 고마워, 우리 민수.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영숙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18살이 되던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더군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영숙을 유독 오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렇게 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영숙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며 불필요하게 몸에 손을 대기도 했지요. 안마를 해준다며 가슴 근처까지 만졌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도 돼. 엄마,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안마해드리는 건데. 영숙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민수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효심을 의심한다는 듯이 말이지요. 1998년 3월 15일. 그날이 영숙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공장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영숙은 재봉틀 앞에서 갑작스런 두통을 느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내려친 듯한 고통이었지요. 아, 시야가 흐려지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동료들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가 쓰러졌어. 119 불러.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좌반신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몸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었거든요. 민수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대학 휴학하고 엄마만 돌볼게요. 22살의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영숙이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영숙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준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말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성동구의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영숙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평생 모실 테니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영숙이 깨닫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숙을 밀며 병원 로비를 지날 때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문 아들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시겠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성동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 테니까요.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을게요. 그 말이 약속인지 협박인지 영숙은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의 첫 번째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간병도우미 김미순 씨를 만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지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돌볼게요. 아니에요, 민수 씨.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미순 씨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간병인이었습니다. 중풍 환자를 돌보는 일에 익숙했지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세요. 다른 사람이 오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그러시지만 금세 익숙해지세요.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김미순 씨가 영숙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수가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순 씨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말할 힘이 없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해진 데다 민수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그래도 도움받는 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중풍 환자 간병법 말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서늘한 것이 숨어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민수가 영숙을 깨웠습니다. 엄마, 목욕 시간이에요. 아직 일러. 중풍 환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대요. 목욕은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민수는 영숙의 몸을 구석구석 닦았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수의 손이 불필요한 곳까지 오래 머물렀거든요. 민수야, 그만해도 돼. 엄마, 중풍 환자는 특별한 청결 관리가 필요해요. 감염되면 큰일 나거든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의학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혈액순환도 중요하고요.
마사지를 안 하면 근육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영숙의 몸을 이곳저곳 만졌습니다. 영숙은 불편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좌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민수를 밀어낼 수도 없었거든요. 친척들의 방문도 하나둘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어떻게 지내? 보러 가도 될까?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을 때 민수가 받았습니다. 아, 숙부님. 엄마가 아직 많이 약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면회를 금지하래요. 그래. 그럼 나중에. 네, 좀 더 회복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조용히 쉬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면 피곤하실 거잖아요. 영숙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가장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나둘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갔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민수의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근육이 굳으면 안 되니까 매일 운동해야 해요. 민수는 영숙의 팔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활운동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부위까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곳은. 엄마, 혈액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중풍 환자는 전신 마사지가 필수래요. 민수는 항상 인터넷 정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숙이 저항하면 의학적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영숙의 방에 들어와 한참 동안 서 있곤 했지요. 민수야,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잘 주무시는지 보려고요. 괜찮으니까 가서 자렴. 조금만 더 있을게요. 혹시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민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잠든 척해야 겨우 나가곤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또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앉았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돌봐줘서 고마워. 정말요? 저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지요.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니?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민수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과 달랐어요. 아들의 손이 아니라 다른 무엇의 손 같았지요. 영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민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성동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영숙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목욕 시간은 2시간까지 늘어났고 물리치료라는 명목 하에 하는 일들은 도저히 의학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아니잖아. 어느 날 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태어냈지요. 엄마, 뭐가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치료가 아니야. 이상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엄마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봤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보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이 움츠러들자 다시 부드럽게 말했지요. 엄마, 중풍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영숙의 항의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영숙은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요. 전화기는 민수가 관리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민수가 받았지요. 네, 저희 어머니요. 아직 많이 약하세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요. 좀 나아지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전화를 걸려고 하면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작은아버지한테. 아, 제가 대신 드릴게요. 엄마 목소리가 아직 많이 어눌하시잖아요. 그렇게 모든 연락이 민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객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민수가 모두 돌려보냈거든요. 어머니가 피곤해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전염될까봐 걱정이에요. 핑계는 항상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영숙을 만날 수 없었지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병원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숙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가 영숙에게 묻자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서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어머님,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수가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경고였지요. 괜찮습니다.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민수가 의사에게 귀띔했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상인가요? 네, 뇌졸중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렇게 영숙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도 제 말이 맞다고 하셨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니면 누가 엄마를 돌봐드릴 건데요? 요양원 가시려고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할머니들 보세요. 다 요양원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정말로 길가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분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엄마도 저기 보내드릴까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영숙은 몸서리쳤습니다. 그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지요. 민수가 잠든 사이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은 아직 움직였거든요. 110을 누르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지요. 엄마, 잠 안 오세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참을 서 있다가 민수가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수는 밤에도 영숙의 방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일주일 후
영숙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민수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창문을 두드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 했어요. 하지만 오른손 힘만으로는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수는 외출 시간을 점점 줄였어요.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바로 돌아왔지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올게요. 민수는 영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민수의 행동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고 영숙의 저항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거든요. 어느 날 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창밖으로 성동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작은 희망이 언젠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목욕하고 운동해야죠.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 신념 하나만으로 영숙은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그 한마디가 영숙을 버티게 하는 전부였습니다. 2006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옆집 김정숙 씨가 몸이 아파 회사를 쉬고 집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직장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지요.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운동 시간이에요. 민수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영숙이 저항했어요. 싫어. 뭐라고요? 싫다고 했어.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뭔 소리예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굳어요.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둬.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누구 때문에. 닥쳐.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너 같은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누구든지 날 도와줘. 영숙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갔지요. 옆집에서 김정숙 씨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영숙이 내에서 소리가. 김정숙 씨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비명소리였습니다. 살려줘. 제발. 영숙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112입니다. 저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숙 씨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으로 뛰어갔지요. 누가 나 좀 도와줘.
영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영숙은 물어뜯었어요. 미친. 민수가 욕을 내뱉으려던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문 열어. 김정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아무 일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영숙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도와줘요. 여기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영숙아, 지금 열어줘. 경찰 불렀어.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 때문에. 닥쳐. 나가. 영숙이 오른손으로 민수를 밀어냈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지요.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누가 계세요? 저기요. 침실에 있어요. 김정숙 씨가 안내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영숙은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네,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수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풍 후유증으로 일단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영숙을 자세히 검진했습니다. 아드님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상태를 가장 잘 아는데. 괜찮습니다. 환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는 민수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영숙은 민수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저를.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었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의사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영숙이 겨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경찰과 사회복지사를 불렀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먼 친척이 부산에 있어요. 연락해 주세요. 영숙이 박순자 이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루 만에 순자 이모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영숙아,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모. 이제 끝났어요. 영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체포되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법정에서도 민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말에 속지 않았지요. 부산으로 가자. 순자 이모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해야 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동구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순자 이모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숙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이지요. 이모, 고마워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순자 이모의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부산을 향해 기차는 계속 달려갔어요. 영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제 정말로 약초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갈치 시장 근처 한약방은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감초와 대추를 우려서 먹여봐요.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올 거예요. 영숙의 조언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거든요. 처음 부산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순자 이모가 마련해준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순자 이모는 영숙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억눌린 마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물리치료사 김미영 선생님은 영숙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한 걸음 더 걸어봐요. 힘들어요. 힘든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왼쪽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왼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리상담사 이준호 선생님은 영숙의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할머님이 겪은 일은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말들이 영숙의 자책감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한약재 공부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무릎 아프다고 하소연하실 때 영숙이 어릴 적 할머니께 배운 민간요법을 알려드렸어요. 쇠무릎에 당귀를 우려서 드셔보세요. 며칠 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정말 좋아졌어. 어디서 배운 거야? 어릴 때 할머니께 들은 거예요. 너 그런 재주가 있었구나. 그때부터 영숙은 한약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한의대 평생교육원에서 과정을 이수했어요. 70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젊은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약방을 여는 날 순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작은 가게였지만 영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증거였거든요. 첫 손님은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레몬밤 차 있나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잠이 안 와서요.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영숙이 다른 약재들을 섞어드렸어요. 이걸 우려서 드시고 산책도 하세요. 슬픔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에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단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영숙의 반려가 되었지요. 어느 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돕는 분들이 할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첫 번째 모임에 나간 날 젊은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영숙의 말에 그분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매주 모임에 참석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021년 민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 이모가 걱정했어요. 영수가 혹시 찾아올까봐 걱정이야. 괜찮아요.
이제 제가 예전의 제가 아니니까요. 영숙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정말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모습으로 말이지요. 어머니, 쇠약해진 목소리로 민수가 불렀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때 도와줬나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선택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민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숙은 한약방에서 사람들을 맞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이 많이 무거워요. 나이 들면 그래요. 하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하세요. 어떻게요?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영숙 자신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사람들, 의미 있는 일,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와의 오후 산책도 소중합니다. 영수가 오늘 바다가 참 예쁘다. 그러게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우리도 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자.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요즘 영숙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70에 피운 꽃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영숙의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영숙은 한약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순자 이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모, 다녀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젊은 엄마가 고마워하며 가시더라고요. 그럼 됐다. 밥 먹자.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중얼거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